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6일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인데 민주당은 정치보복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지사 시절 경기도가 북한에 15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쌍방울 후원을 받은 대북단체를 통해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통령실이 정무수석실에 이어 시민사회수석실을 큰 폭으로 개편하고 다음 주 초 1차 인적 개편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인적 쇄신이 아니라 돌려막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역대급 슈퍼태풍 흰남노가 일본 오키나와 부근 해상에서 몸집을 불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 초 전국 대부분 지역에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원달러 환율이 1,355원을 목전에 두고 마감해 또 연고점을 갈아치웠습니다. 미국 유학생은 학비만 1년에 1,000만 원이 더 든다고 하소연합니다. 시민들이 사고로 뒤집힌 차량을 바로 세우고 운전자를 구조했습니다. 무역 수지가 14년 만에 처음으로 5개월 연속 적자를 이어갔습니다. 수출은 소폭 증가에 그친 반면 수입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크게 증가해 적자폭을 키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인의 신동욱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알려진 경위가 좀 독특합니다. 정기국회 첫날을 맞아 국회에서 휴대전화를 열어보는 장면이 취재진의 카메라에 찍혔는데 검찰 소환 통보가 왔다는 보좌진의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거기에 눈길을 확 끄는 문구가 있습니다. 전쟁입니다. 다 아시듯 이재명 의원 관련해서는 지금 여러 갈래의 수사가 진행 중이죠. 민주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는 방탄당헌 개정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진 검찰의 출석 요구는 왜 불렀는지 그 내용보다 이 대표의 최측근 보좌관 이름으로 찍힌 전쟁이란 단어에 먼저 눈길이 꽂혔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내용으로 검찰이 소환을 통보했는지 정민진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본회의장에 들어선 이재명 대표가 휴대전화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이 대표의 오랜 측근인 김현지 보좌관이 보낸 메시지엔 백현동 허위사실 공표, 대장동 허위사실 공표, 김문기 모른다 한 거 관련 의원님 출석 요구가 왔다며 전쟁입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 이 대표 측에 오는 6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심하는 이 대표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배경에 대해 협박이 있었다고 했지만 국토부에 저희한테 다시 이제 일종의 압박이 왔는데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실제 국토부 공문에는 협조를 요청한다는 문구만 있었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핵심 관계자인 고 김문기 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몰랐다고 했지만 이후 성남시장 시절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이 후보는 침묵을 지켰지만 검찰이 소환 통보했는데 입장 어떠신지 한마디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터무니없는 소환이라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대선 후보이자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 보복, 야당을 와해하려는 정치 탄압에 대해 여당은 소환에 응해야 한다고 압박했고 정치 탄압이라는 주장과는 달리 이 대표와 관련된 의혹들은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계속 제기돼 왔던 대통령실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들은 다음 주면 공소시효가 모두 끝납니다. 잘못이 있어도 적어도 법적으로는 책임을 물을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소환을 통보한 오는 6일 하루에 서울중앙지검과 성남지청 검사들이 한 곳에 모여서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한꺼번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대장동이나 쌍방울 관련 조사는 공소시효가 남아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진행됩니다. 이어서 주원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공소시효 때문에 더 이상 이재명 대표 소환을 미룰 수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백현동 사업과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예단 없이 진술을 받으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야당 대표를 2차례 조사할 수 없어 오는 6일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성남지청 사건 담당 검사가 한자리에서 진술을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는 6개월로 검찰은 오는 6일 이 대표 진술을 받고 9일이 되기 전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야당의 반발 수위를 감안하면 이 대표가 소환 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외에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그리고 경찰이 수사 중인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 연루돼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위례신도시와 대장동 PF 대출 관련 금융회사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는데 남은 사건에서 이 대표 소환 조사 시 고려 변수가 늘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이 있는 쌍방울 수사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물론 이 대표는 쌍방울하고 관련이 있는 건 내복 사입원 일밖에 없다며 분명한 방어선을 쳤습니다. 그런데 쌍방울이 후원하는 대북 단체를 통해서 경기도가 북한에 15억 원어치의 물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지원됐는지 여부는 분명치 않습니다. 그 대북 단체는 경기도가 주최한 남북한 행사 비용을 지원했고 쌍방울 사옥 안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는 사실도 이미 보도해드린 바가 있죠. 이재명 지사와 경기도 대북 지원단체 그리고 쌍방울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들이 그냥 우연이라고 보기엔 석연찮은 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김도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19년 경기도는 예산 15억 원을 들여 북한의 밀가루와 묘목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0억 원 상당의 밀가루 1,651톤과 산림 복구를 위한 5억 원 상당의 묘목 11만 본 지원을 민간 단체를 선정해 물자 구입과 운송을 맡기는 방식이었는데 쌍방울 사옥에 입주한 아태평화 교류협회가 맡았습니다. 아태협은 사업자 선정 한 달 전에야 통일부로부터 대북 지원 사업자 자격을 얻어 대북 지원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안모 아태협 회장이 쌍방울그룹 계열사 사내이사를 겸하던 시기와도 겹치는데 당시 경기도 의회에선 민주당 소속 도의원까지 나서 불투명한 사업 진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달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게 브로커라고도 하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뭔가 선정을 하고 뭔가 이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많은 오히려 어려움을 하지만 경기도나 안 회장은 북한에 제대로 전달됐다고 강조할 뿐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사업 관련 사진도 중국에서 찍은 사진뿐입니다. 북측에서 그 부분에 대한 비공개를 계속 요구하기 때문에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쌍방울과의 인연은 내복 하나 사입은 것이 전부라며 쌍방울 연관 의혹에 선을 그었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100일 일정으로 막이 올랐습니다. 600조 원 넘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해야 하고 정치 일정 때문에 그동안 미뤄두었던 민생 법안 처리도 시급한 게 하나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협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장면들이 곳곳에서 펼쳐졌습니다. 보도에 신유만 기자입니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회 본관 앞에 모여 기념사진을 찍습니다. 이어진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민생,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역지사지의 정치를 해야 합니다. 정치 지도자들부터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먼저 솔선수범하고 의장의 당부에도 여야는 내년도 예산 639조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공공일자리와 지역화폐 예산의 원상 회복을 요구했고 전 정부 중점 정책이라며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화폐 예산도 전액 삭감했습니다. 대통령실 이전 예산에만 진심인 윤석열 정부는 민생 운운할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방만한 재정을 바로잡는 건전재정이라고 맞섰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정권에서 벌어졌던 무분별한 재정 탕진 정책으로 나라 빚이 600조 수준에서 1000조 원 이상으로 폭등하는 등 미래 세대를 빚더미에 몰아넣었던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던 종부세 법안은 반쪽 합의로 마무리됐습니다. 여야는 먼저 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자 중 고령자와 장기 보유자에 대해선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기재위를 통과했고 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다만 개정안의 핵심인 특별공제 금액 설정 등은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앞서 여당은 종부세 부과 기준을 14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내리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논란과 이재명 대표 부부에 대한 수사를 두고도 여야의 힘겨루기는 정기국회 내내 이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 관련 비용이 계획보다 300억 원 이상 늘어난 것을 두고도 야당의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예비비 496억 원 외에 최소 300억 원은 더 사용됐다는 게 야당의 주장인데 대통령실은 각 부처의 부대 비용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청와대 개방 효과까지 더하면 대통령실 이전으로 얻은 게 훨씬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국회 예결위 첫 질문부터 대통령실 이전 비용 논란을 꺼내들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국방부 청사 정비 예산을 전용해 대통령실 공사비로 쓴 게 아니냐고 추궁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전용된 29억 5천만 원 역시도 어차피 대통령실 이전을 사유로 예비비에 추가적으로 편성된 건 맞지 않습니까? 경찰청을 상대로는 대통령실 주변 경비를 담당하는 102, 202 경비단 이전 비용으로 급식비 11억 4,500만 원을 썼는지 따졌습니다. 민주당은 이렇게 전용된 예산이 300억 원이 넘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496억 원을 초과해 예산 전용을 통해 최소 307억 원을 더 썼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정작 어려운 민생 예산은 깎기 바쁘고 논란이 계속되자 대통령실은 추가로 들어간 예산은 대통령실 이전에 사용된 비용이 아닌 부대 비용이라고 반박했고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밟아 집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각 부처의 여러 가용 재원을 보고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전용 절차를 진행해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여당은 청와대 개방에 국민 대다수가 만족하고 있고 누적 방문객이 200만을 넘었다며 대통령실 이전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공교로운 건지 공교롭게 만든 건지는 분명치 않습니다만 야당 대표 검찰 소환이 알려진 날이 하필이면 정기국회 첫날이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전쟁입니다라는 보좌관의 표현도 심상치가 않죠. 자, 한송원 기자, 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 소식이 취재진의 카메라에 포착이 된 거잖아요. 고의적인 노출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해석이 왜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이 이재명 대표의 그 검찰 소환 통보 사실을 그 텔레그램 메시지로 알린 사람은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부터 최측근으로 꼽히던 김현지 보좌관입니다. 예. 이 다급한 것처럼 의원님 출석 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 라는 내용을 보냈는데요. 이 저희 취재진이 확인을 해보니까 검찰이 이 대표 측의 소환을 통보한 건 오늘이 아니라 어제였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 그 이 대표나 소환 소식을 보고한 김 보좌관이나 이 소환 통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큰 건데요. 그렇게 되다 보니 이 대표가 정기국회 시작하는 날에 검찰 소환 통보 사실을 외부에 공개를 하면서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대여 협상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전략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실에서 어제 확인한 건지 오늘 확인한 건지는 분명치 않습니다만 어쨌든 저희 취재로는 검찰이 소환 통보를 한 건 최소한 어제였으니까 이게 어제 알고 있었을 수도 있다 이런 의심을 사고 있다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서울중앙지검과 성남지청에서 각각 소환 통보를 했는데 하루에 다 같이 수사를 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 조사 장소는 서울중앙지검이고요. 예. 백현동과 관련한 허위 발언을 수사하는 성남지청 검사가 중앙지검에 와서 함께 조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에 대한 소환 통보와 중앙지검 출석 요구에 대해 이 해명 기회, 방어권 기회를 주고 중복, 반복 소환을 막기 위해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검찰로서는 배려했다는 뜻이군요. 그런데 전쟁이라고 했는데 정말로 6일 날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에 응할까요? 이 대표가 아직 검찰의 소환에 응할지 이런 여부는 결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검찰에도 소환에 대한 언급을 하지는 않았는데요. 5일이나 6일 오전에 출석 여부를 검찰에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이 즉각 선택적 수사, 정치보복으로 규정을 한 만큼 소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유리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런 의견도 나와서 예. 검찰에 나가 적극 반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소환 내용을 보면 지난 대선 당시에 사실과 다른 얘기를 했다 이제 이런 건데 혐의론만 보면 이 정도 혐의로
야당 대표를 그것도 정기국회 중에 꼭 불러서 조사해야 할까라는 의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건 이례적인 일입니까? 네, 이례적인 일만은 아닙니다. 이 지난해 10월에 오세훈 서울시장도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중앙지검에 소환돼 14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고 최강욱 의원도 소환 통보를 받은 것으로는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의 공소시효는 오는 9일 0시로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가 않았는데요. 그렇다 보니 이 대표가 나오지 않으면 검찰로서는 직접 조사 없이 수사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조사 없이 바로 기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만약에 기소가 되면요, 이번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당헌 80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적용이 됩니까? 기소가 되더라도 이 당헌 80조는 적용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헌 80조 1항을 보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같은 부정부패와 관련된 혐의로 기소될 경우 직무를 정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인 만큼 경우가 다르다, 이런 것이 이제 민주당의 설명입니다. 만약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가 다 입증이 된다면 처벌은 얼마나 받게 될까요? 네, 이 허위사실 공표죄 이제 공직선거법 제20조가 해당 조항입니다. 250조 아니고요? 네, 250조가 네, 해당 조항입니다. 250조 1항인데요. 이제 예.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방송이나 통신 등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말해 이 대표가 이번 사건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되면서 의원직도 잃게 됩니다. 자, 수사받는 상황을 전쟁이라고 규정을 한 것이 어떤 의도인지 아마 국민들은 판단을 하실 겁니다. 예, 한송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대통령실의 감찰과 인적 쇄신은 다음 주 초 추석 연휴 전에 1차적으로 마무리될 걸로 보입니다. 정무수석실에 이어서 시민사회수석실 개편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미 교체된 홍보수석을 제외하고는 다른 수석들은 유임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김정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실 인적 개편이 다음 주 초 마무리될 거라며 남은 대상은 시민사회수석실이라고 전했습니다. 시민사회수석실 소속 비서관 5명 가운데 3명이 이미 면직 처리 등으로 공석입니다. 국민제안시스템 졸속 운영과 보안문서 유출 사고 등 업무 능력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도출된 만큼 추가 쇄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실무급 개편은 대부분 직속 상관인 각 수석이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경질된 두 정무비서관엔 전희경 전 의원과 장경상 국가경영연구원 사무국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무 시민사회수석실과 함께 개편 요구가 컸던 홍보수석실의 경우 실무진의 업무 역량을 평가해야 할 수석이 최근 교체된 만큼 이번 개편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에 대한 헌신적인 자세 그리고 업무 역량 이런 것들이 늘 최고도로 유지돼야 돼. 하지만 업무 역량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일부 수석들은 자리를 지키면서 2급 이하 직원들이 제출한 업무 기술서를 토대로 실무진만 교체하는 건 반쪽 쇄신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여기에 공직기관과 총무, 인사비서관실은 대체로 유임되면서 검찰 출신 비서관들에게 힘이 실리게 됐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TV조선 김종우입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취재한 시민사회수석실 개편 진행 상황은 쇄신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두 비서관이 떠난 자리를 돌려막기, 그러니까 땜질식으로 개편하려 하다가 내부 논란이 일자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관련 논란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이채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민사회수석실에선 최근 비서관 2명이 대통령실을 떠났습니다. 임헌조 전 비서관이 면직 처리된 시민소통비서관실은 3급 행정관을 2급 선임행정관으로 승진 발령해 당분간 비서관 역할까지 맡길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역시 공석이 된 국민제안비서관은 최철규 국민통합비서관이 자리를 옮기고 최 비서관 업무는 2급 선임행정관이 대신할 방침이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수평이동하거나 승진한 인사 대부분이 출마 경력이 있는데 내부에서 다음 총선을 염두에 둔 땜질 처방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국민제안 국민통합비서관 2자리는 불과 몇 시간 만에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와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과거 청와대는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시민단체들과 협력 관계를 만들었지만
지금 시민사회 수석실은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며 전략도 기획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와 소통하는 시민사회 수석실의 개편이 미봉책에 그칠 경우 능력 위주로 쇄신하겠다는 대통령실의 기조가 무색해질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큰 비가 지나간 지 2주도 안 됐는데 이번엔 19년 만에 초강력 태풍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11호 태풍 흰남노는 현재 이렇게 대만 동쪽 해상에 머물고 있습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해 보이죠. 하지만 워낙 거대한 태풍이다 보니 벌써 제주에는 비바람이 시작됐습니다. 아직 한반도 상륙 여부는 불확실합니다만 상륙하지 않더라도 다음 주 초 대부분의 지역에서 집중호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의 위력과 예상 경로를 신경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정오 위성에 찍힌 태풍 흰남노의 모습입니다. 라오스 자연보호구역 이름을 따온 흰남노는 현재 대만 동쪽 해상에 머물고 있는데 중심 최대 풍속은 시속 194km, 중심 기압은 915헥토파스칼로 초강력 태풍입니다. 지난 2003년 132명의 인명피해와 4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남긴 태풍 매미에 견줄 정도입니다. 흰남노는 내일 북상을 시작해 다음 주 월요일 서귀포 남쪽 해상을 통과할 것으로 보이지만 방향을 틀어 전남에 상륙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설사 한반도에 상륙하지 않더라도 다음 주 초 전국 대부분 지역에 집중호우를 뿌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가 자주 겪어보지 못했던 매우 강력한 태풍으로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도는 이미 흰남노의 영향권에 들어가면서 오늘부터 모레까지 최대 30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내일은 남해안, 모레는 전국이 영향권에 들어가고 다음 주 초엔 시간당 최대 100mm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저지대 침수와 폭풍 해일에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이번 태풍 관련 보도를 보면 건물을 무너뜨릴 정도의 위력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물론 태풍은 육지에 다가서면서 위력이 주는 경우가 많아서 어떨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세력만으로 보면 슈퍼 태풍이라고 불릴 만한 것 같습니다. 기존의 태풍과 뭐가 다른 건지 홍혜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 기자, 흰남노가 지금까지 우리가 봐온 태풍과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네, 우선 진로가 특이합니다. 보통 태풍은 아래에서 위로, 즉 북쪽으로 이동을 해왔는데 흰남노는 서남쪽으로 움직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 오늘 밤에서 내일 사이에 갑자기 방향을 확 꺾어서 한반도 쪽으로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방향을 확 트는 이유는 뭔가요? 쉽게 말하면 그쪽으로 길이 터지기 때문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에 밀려서 서남쪽으로 왔다가 이 티벳 고기압에 부딪혀서 그 사이 호리병 같은 길로 빠지게 됩니다. 그 길이 한반도로 향하는 겁니다. 진로도 특이합니다만 강도도 역대급이라면서요? 네, 보통 흰남노처럼 중위도에서 발생한 태풍은 세기가 약합니다. 진로가 바뀌어서 북상하더라도 한반도까지 오기 전에 소멸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흰남노는 수온이 30도 이상인 서태평양으로 움직이면서 수분을 빨아들여서 강하게 발달했습니다. 흰남노가 이 힘을 키우기에 최적의 경로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약해지지 않고 강한 위력을 유지한 채 북상할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발달하는 놈은 흔치 않아요. 그 필리핀 해하고 타이완, 동중국해 해양에 지금 거기 온도가 상당히 높다고요. 이거는 기후변화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큰일이군요. 우리가 느낄 때 위력은 어느 정도라고 봐야 할까요? 보시면 오늘 오전 일본 오키나와 영상입니다. 이 야자수가 힘없이 나부끼고 서 있던 오토바이가 쓰러집니다. 기상청은 제주도와 대한해협 사이에 도달하는 6일 오전쯤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이 초속 45m일 걸로 내다봤는데요. 이 초속 40m면 성인 남자도 버티지 못하고 밀리는데 45m 이상이면 사람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매미가 바람이 센 태풍이고 루사는 비가 많은 태풍이었다면 이 흰남노는 둘 다일 가능성이 큽니다. 강도도 매미나 매미급 이상이 될 확률이 높고 만약 우리나라를 간통을 한다면 루사급이 될 수도 있고 비 측면에서 그래서 비나 바람이 모두 다 위험한 태풍이다. 물론 지금으로서는 오지 않기를 바라는 길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대비를 해야겠죠. 네, 이렇게 풍속이 셀 때는 유리창에 X자로 테이프를 붙이는 건 도움이 별로 안 됩니다. 창문이 흔들리면서 깨지기 때문에 그 틈을 우유값이나 수건으로 메우는 게 낫습니다. 또 에어컨 실외기는 받침이 흔들리는지 잘 보시고
또 정전에 대비해서 손전등이나 아이스박스도 챙겨두면 좋습니다. 다음 주말부터는 추석 연휴도 시작되는데 제발 큰 피해 없이 잘 지나가기만을 바라겠습니다. 자, 홍혜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수감 중인 정경심 전 교수의 형 집행을 중지해달라는 주장이 민주당에서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의료, 자문의 의견 등을 종합해서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 집행을 정지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나쁜 건 아니라고 판단한 건데요. 국민의힘은 지난 2019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형 집행 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상황을 언급하면서 민주당의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경심 전 교수의 형 집행정지 요구에 앞장선 건 민주당 안민석 의원입니다.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정경심 교수가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결단을.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약 2년 2개월째 복역 중입니다. 당 지도부에서도 같은 주장이 나왔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가혹하리만치 형 집행 정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정치 보복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건강과 생명조차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윤석열 정권의 야비하고 비열한 정치 보복이.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 박 전 대통령도 디스크 증세로 2차례 집행 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기각했고 이 전 대통령은 코로나19 감염 우려와 당뇨 합병증으로 2차례 신청했지만 한 번 기각됐습니다. 형사헌법 471조인가 보면 이제 70세가 일행의 기준이 되고 있죠. 이명박 대통령이 한 80이 다 돼가지고 60하고 80은 차이가 크죠. 당시 민주당은 형 집행 정지를 반대했었습니다. 국민법 감정에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권층이 형 집행 정지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그동안 많아왔습니다. 야당의 주장에 검찰은 정 씨 측의 수술 의사를 수차례 확인했지만 명확하지 않았다며 복수의 의료 자문위원들이 내린 결론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수술이라든가 치료 계획 부분에 대한 구체성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TV조선 이광희입니다. 21년 전에 대전에서 벌어진 은행 권총 강도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공범 2명 진술이 엇갈리는 데다가 피의자 이승만이 혐의를 부인해서 자칫하다가는 사건이 미궁으로 빠질 상황이었는데요. 이승만이 자신이 범행을 주도했고 총을 쏜 것도 본인이라고 털어놨습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은행 권총 강도 21년 만에 붙잡힌 이승만과 이정학과 달리 혐의를 부인하던 이승만이 붙잡힌 지 엿새 만인 어제 오후부터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승만은 경찰 조사에서 권총을 빼앗는 등 범행을 주도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승만은 은행 직원의 가스총을 본 뒤 당황해서 권총을 쐈다고 경찰에 털어놨습니다. 이승만은 공범 이정학이 실제로 범행을 인정한 것을 확인하자 마음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담당 수사관의 끈질긴 추궁과 공범 이정학의 자백이 사실이라는 걸 알고 결국은 범행 일체를 시인했습니다. 이승만은 또 해당 은행에 CCTV가 없어 범행 장소로 선택했다며 당시 훔쳐 나눠 가진 3억 원은 주식 등으로 탕진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증거인 권총은 범행 후 부순 뒤 나눠서 버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직접 증거인 권총은 없지만 이들의 진술이 일치하는 등 강도살인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내일 이승만과 이정학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교차로에서 충돌 사고가 벌어져서 자동차가 뒤집히고 운전자가 갇히는 사고가 일었습니다. 주변 시민들이 힘을 모은 덕분에 차는 바로 세워졌고 운전자도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교차로 한복판에서 외제차와 경차가 충돌합니다. 사고 충격으로 경차가 넘어지며 뒤집힙니다. 근처에 있던 공사장 작업자와 시민 등 10여 명이 달려옵니다. 쿵 하고 돌아서서 보니까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뛰어왔죠. 일부 시민은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정리를 하고 나머지 시민들은 힘을 모아 1분여 만에 차를 바로 세우고 갇힌 운전자를 구해냅니다.
사람이 많이 다친 데는 없고 차만 이제 망가졌죠. 많이 복귀 아니라 혼났죠 어제. 당연히 해야죠. 사람이 죽어간디. 어제 오후 5시쯤 광주의 한 교차로에서 외제차와 경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경차 운전자 59살 A씨가 뒤집힌 차 안에 갇혔습니다. 사고 운전자는 당시 안전벨트를 맨 덕분에 차가 뒤집히는 사고 외에도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 한 걸음에 달려와 힘을 모은 시민 영웅들이 또 한 번 소중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주택시장 침체 현상으로 집주인들이 고의로 전세금을 떼먹는 이른바 전세 사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쩌다 사기를 당했나 저희가 피해자들을 만나보니까 교묘한 전세 사기라기보다는 이 정보 부족으로 속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부가 이 같은 이른바 나쁜 집주인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백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6살 A씨가 서울 종로구의 한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맺은 건 지난해 8월. 당시 전세값이 매매가보다 높은 역전세라는 사실을 모른 채 전세금 1억 2천만 원을 보냈는데 집주인은 입금 즉시 잠적했습니다. 제 자산을 전세금으로 묶고 싶은 그런 꿈이 있었어서 전세 계약을 하게 됐는데 공중으로 사라진 거죠. 30대 정영욱 씨도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 이제껏 모은 돈과 대출금 등 9천만 원을 떼일 위기입니다. 계약 당시 근저당 1억 4천만 원이 잡혔지만 시세가 2억 4천만 원 안팎이니 안심하라는 말에 속은 겁니다. 부동산에서 했던 얘기는 이 건물주가 다른 건물도 갖고 있으니 이제 부자라는 이제 인식을 좀 심어주면서 좀 안심시켜서 이제 계약을 진행을 했던 부분. 정부는 이처럼 경험과 정보가 부족한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표적 사기의 근절을 선언했습니다. 대책은 크게 세 가지 방향입니다. 사전 예방을 강화하고 신속하게 지원하고 범죄에 대해서 강력히 처벌하는. 집주인 체납 현황 공개를 비롯해 내년 1월부터 악성 임대인 명단이 담긴 안심 전세 앱을 도입합니다. 또 전세 계약 체결 직후 계약자 몰래 주택을 매매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를 제도적으로 막고 전세 사기 의심 매물 신고 포상 제도를 도입해 민간 감시망도 더욱 넓히기로 했습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한국전력이 일명 한전공대로 불리는 한국에너지공대의 운영자금 분담을 자회사 여러 곳에 요청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전공대는 지난 정부 국정과제로 설립됐지만 건물 한 개 완공된 상태에서 신입생을 받아서 논란을 낳기도 했죠. 그런 만큼 돈 들어갈 구석은 많은데 한전이 만년 적자 상황이다 보니까 이 협약서에 따라서 자회사에 손을 벌린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장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신입생 157명으로 개교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에너지의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대학 켄텍이 오늘 그 첫걸음을 시작합니다. 2031년까지 한전공대 설립과 운영에 들어가는 돈은 1조 6천억 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전력이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자 회사 10곳에서 일부를 부담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기본 협약서에 따라 자회사들이 한전공대 출연금을 분담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발전사들의 출연 분담액은 총 1,124억 원. 지금까지 한전과 자회사들이 투입한 돈만 1,129억 원에 이릅니다. 연료비 인상 등으로 운영난을 겪는 발전자회사에겐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30조 원대의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의 역할론에 대한 지적도 여전합니다. 사실상 좀비 기업 상태에 빠진 한전은 대학 매각을 추진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기업 일에 좀 집중을 해야지. 그 공짜가 붙었다 그래가지고 마치 공짜 돈 쓰듯이 쓰면 되겠습니까? 산학연이든지 뭐 이런 데서 인수하는 건 하나 방법이지 않을까. 졸속 설립으로 시작부터 논란이 된 한전공대. 적자 기업 한전의 자금 투입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추석 앞두고 택배 배송 문자와 명절 감사 인사 전하는 문자 많이들 받으실 텐데요. 혹시 개인정보를 빼가는 문자 사기 아닌지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특히 모르는 인터넷 주소가 함께 들어있다면 의심부터 하셔야겠습니다. 전정훈 기자입니다.
지난달 낯선 전화번호로 택배를 보관 중이라는 문자를 받은 A씨.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를 눌렀다가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뺏어가는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30살 직장인 B씨도 최근 비슷한 문자를 받았는데 추석을 앞두고 지인이 보낸 택배로 여겼다가 하마터면 금융정보를 몽땅 털릴 뻔했습니다. 지인이 보내겠거니 생각하고 그냥 의심 없이 제 정보 입력했죠. 문자 메시지를 눌렀다가 본인도 모르게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털리는 문자 사기인데 택배 회사를 사칭해 범행을 시도한 문자가 95%로 가장 많았습니다. 명절 기간 접수되는 문자 사기 비중은 매년 늘고 있는데 지난해엔 전체 문자 사기의 절반이 명절 연휴에 집중됐습니다. 가족으로 속여 접근하는 문자 사기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화가 파손돼서 링크를 보내줄 테니까 그걸 클릭해. 인터넷 접속 URL이 날아오는 거에 있으면 클릭하지 않고 삭제하는 것이. 경찰은 추석 전후 사기로 의심되는 문자를 받았다면 국번 없이 118 상담센터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요즘 물건을 싸게 사려고 해외 구매 대행 이용하는 분 많을 텐데요. 구매를 취소하려면 물건값보다 반품비가 더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소비자 불만이 늘고 있습니다. 사실상 반품을 못하게 하는 거나 다름없는 건데 구매 시 뭘 주의해야 하는 건지 장윤정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전모 씨는 지난해 5월 해외 구매 대행 사이트에서 600만 원짜리 TV를 샀습니다. 열흘 뒤 취소 신청을 했는데 판매자는 반품 비용을 포함한 취소 수수료로 2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중간 취소가 어렵다고 말을 했습니다. 무조건 그 한국까지 물건을 받은 다음에 다시 반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제왕복 배송비를 지불해야 된다고.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네이버와 쿠팡 등 오픈마켓의 해외 구매 대행 불만 신고를 분석해보니 전 씨처럼 위약금이나 수수료 부당 청구 피해를 입은 사례가 97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반품비가 터무니없이 과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만 5천 원대 블루투스 이어폰에 반품비 30만 원을 청구하거나 13만 원짜리 커피 머신 반품비가 40만 원인 경우도 있었는데 해외 공식 사이트를 직접 이용할 경우엔 12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시계를 이제 28만 원에 구입을 했는데 취소를 하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배송비를 이제 20만 원으로 올려놓은 거죠. 원래는 3만 원인가 그랬거든요. 반품 관련 정보가 제대로 고지되지 않거나 실제 반품 주소와 다른 경우도 많았습니다. 본인의 상품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반품 비용이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소비자원은 해외 구매 특성상 취소나 반품 절차가 복잡한 만큼 구매 전에 관련 규정을 잘 살필 것을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달 우리나라의 무역 적자가 94억 달러를 넘어서며 6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수출액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국제 유가 급등으로 에너지 수입액이 크게 늘면서 적자 폭을 키웠습니다. 수출을 견인했던 반도체 수출도 주춤하면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수출 556억 7천만 달러, 수입 661억 5천만 달러. 지난달 우리나라 무역 수지 성적표입니다. 무역 적자는 100억 달러에 근접하며 66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수출은 22달 연속 증가하며 8월 기준 최고치를 달성했지만 수입액 확대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우크라이나발 전쟁 여파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자 수입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겁니다. 지난달 원유, 가스, 석탄 등 에너지 수입액이 1년 전보다 배 가까이 늘며 무역 적자 폭이 커졌습니다. 8월에도 원유, 가스, 석탄 등 대규모 에너지 수입이 이어지며 무역 적자 발생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우리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부진도 무역 적자 증가에 영향을 줬습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은 7.8% 감소하며 2년 2개월 만에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국제유가가 다시 오름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어 당분간 무역 수지 적자 추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인플레이션이나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세계 경기 둔화가 뚜렷해지고 있어서 수출이 당분간 크게 증가하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고유가, 고환율에 무역 적자까지 겹치면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원달러 환율도 또 연고점을 갈아치웠습니다. 몇 달째 고공행진 중인 환율에 물가까지 치솟으면서 유학을 준비 중인 학생이나 해외 송금이 필요한 사람들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수입 사업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관련 없는 사람들은 남의 일처럼 느끼시겠지만 당사자가 되면 피가 마르는 심정이라고 합니다. 정준영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미국 대학원 진학을 앞둔 윤미나 씨. 나날이 값이 오르는 달러에 한숨만 나옵니다. 지금 제일 높은 환율에서 지금 환전을 해야 되니까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서 1년 새에 환율 손실만. 치솟는 물가도 부담입니다. 박영용 씨는 지난 5월 박사 과정을 졸업하며 잠깐 수입이 끊긴 사이 그간 저축한 돈을 모두 생활비로 썼습니다. 모아놓은 돈이 진짜 순식간에 사라지더라고요. 뭐 집값이 그냥 월세로만 벌써 한 100만 원 이상 말. 이런 상황에서 미국 연준은 연일 매파 발언을 쏟아내고 있고 시장 참여자의 72%는 이번 달 기준금리에 0.75%포인트 상승을 점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강한 긴축 기조가 달러 가치를 연일 끌어올리는 가운데 오늘 원달러 환율은 1,354.9원에 마감하면서 또 연고점을 경신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13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강달러가 국내 수입 물가를 올려놓으면서 국민 호주머니 사정을 뜻하는 실질 국민소득도 전분기보다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질 GDP 성장에도 불구하고 실질 국외 순수치 요소 소득이 줄고 교육 조건 악화로 실질 무역 손실이 확대되어 이어지는 달러 강세 속에 줄어든 국민 소득이 소비와 투자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커지면서 경기 침체 우려는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기후변화로 유럽에서 각종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죠. 스페인에서 주먹만한 우박이 쏟아져서 20개월 된 아기가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최훈희 기자입니다. 하늘에서 하얀 물체가 요란하게 쏟아집니다. 도로 위엔 마치 유리가 깨진 듯 조각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현지 시간 30일 스페인 동북부 카탈루냐 지역에 우박이 10여 분간 쏟아졌습니다. 지름 10cm 크기의 주먹만한 우박까지 관측됐습니다. 20개월 아기가 머리에 우박을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고 50여 명이 다쳤습니다. 자동차 창문들은 깨지고 식당에 모인 손님들도 혼비백산입니다. 카탈루냐 기상청은 여름이 끝날 무렵 우박은 자주 발생하지만 이 정도 크기의 우박은 2002년 이후 20년 만에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지역에 대해 또 우박이 내릴 수 있다며 폭풍 경보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전쟁으로 또 재난으로 조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들을 위로하는 전시가 열렸습니다. 제각각의 사연은 7 작가를 만나서 작품으로 탄생했는데요. 이정민 기자가 소개합니다. 새하얀 방, 덩그라니 놓인 배 한 척. 시간이 지나면서 푸른 글자들로 물든 바다로 변했습니다.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붓을 들고 소외감을 느꼈던 자신에게 해주고픈 말을 새긴 겁니다. 애들이 보통 보기만 하는 전시였다가 그렇게 직접 바닥이나 벽에 그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재밌게 참여를 했어요. 전시 기간 내내 관람객 손으로 완성될 작품은 비틀즈 리드 보컬 존 레논의 아내인 작가 요코 오노가 소외된 자들에게 던지는 희망의 메시지이고 우주의 별들처럼 어둠 속 나타났다 사라지는 무수한 언어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주소와 출생 연도입니다. 구한말 하와이로 이주해 밤낮 없이 사탕수수밭을 읽어야 했던 조선인 안에 7천여 명의 애화는 사탕수수와 향기로 구현됐고 공항 안내 전광판엔 세계 2차 대전 아우슈비츠 수용소 유대인부터 베트남 보트 난민과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까지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난 이들이 남긴 말이 씁니다.
다양한 소수자들의 경험을 이해하고 공감함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호용의 방법, 공감의 방법을 찾고자 하는데 작가 7명이 각자의 방식으로 소외계층을 조명한 전시회는 개막 한 달여 만에 16,000명 이상이 다녀갔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그동안 미국이나 일본 투수에 비해서 한국 투수들 공은 느리다는 평가가 많았죠. 이 또한 옛말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야구계에도 세계 수준에 견줄 만한 이른바 파이어볼 투수가 많이 등장했습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미트를 찢을 듯한 LG 고우석의 강속구. 스피드건엔 시속 155km가 찍힙니다. 물끄러미 공을 바라보거나 파울, 헛스윙 삼진까지. 어떠한 타자들에게도 타이밍을 주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어서 엿새 전 기아전에서는 탈삼진 3개로 간단히 경기를 끝냈습니다. 나성범을 상대로 던진 공은 슬라이더인데도 구속이 무려 150km가 찍혔습니다. 고우석의 직구 평균 구속은 153.3km. 8월 한 달을 무실점으로 막았습니다. 키움 안우진의 공도 정말 빠릅니다. 오래 던져야 하는 선발 투수라는 보직에도 직구 평균 구속이 152.4km나 됩니다. 지난 6월엔 무려 최고 구속 160km를 찍기도 했습니다. 평균 자책점은 2.21로 2위, 피안타율은 1할 9푼으로 1위입니다. SSG 불펜 조요한은 직구 평균이 153.2km, 사이드암 LG 정우영은 싱커로만 151.5km를 던집니다. 그동안 한국 프로야구는 구속과 관련해 미국이나 일본에 한참 뒤진다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최근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고 김서현과 미국행을 선택한 덕수고 심준석도 이미 고교 무대에서 150km대 후반을 심심찮게 던지는 등 한국 야구의 미래들에게도 힘이 붙었습니다. 야구를 보는 재미 또한 늘어났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조선 개국의 1등 공신 정도전에게 이방원이 묻습니다. 대감께서는 어찌하여 왕보다 재상의 권한이 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왕은 바꿀 수 없지만 재상은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정도전이 이따금 취중에 넌지시했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나라 고조가 장자방을 쓴 게 아니라 장자방이 곧 고조를 쓴 것이라고. 꾀주머니 책사 장자방, 즉 장량은 한고조 유방을 도와 한나라를 세운 1등 공신입니다. 그러니까 정도전의 말은 이성계가 나를 기용한 게 아니라 내가 이성계를 기용했다는 뜻이죠. 이인자 정도전은 결국 영모죄로 처형당합니다. 장량을 흠모했지만 장량의 슬기로운 처신은 배우지 못한 겁니다. 장량과 쌍벽을 이뤘던 개국 공신 한신은 초나라를 하사받아 제후의 권세를 누렸습니다만 결국 토사구팽당했습니다. 반면 장량은 제후 책봉을 사양하고 병을 핑계로 물러나 유방이 죽은 뒤로도 8년을 더 살았습니다. 이른바 윤핵관의 한 축으로 꼽히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어떤 임명직도 맡지 않겠다며 백의종군을 선언했습니다. 당의 혼란에 무한 책임을 느낀다며 개파로 비칠 모임이나 활동도 앞으로 일절하지 않겠다고 했죠. 대통령에게 더 이상 짐이 되지 않겠다고 총대를 맨 윤핵관 퇴진의 신호탄이라는 평가에서 한신보다는 장량의 길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권 원내대표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자리에 연연했다면은 대선 1등 공신으로서 대선 기여자로서 권 원내대표는 당내 일각의 사퇴 요구를 받자 어떤 자리 욕심도 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인수위나 내각 참여를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선 1등 공신을 자처하는 대목이 목에 가시처럼 걸립니다. 그것도 공당의 지도부 회의에서 말이죠.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닐 뿐더러 내가 누군데 감히라는 어감마저 느껴져서 몹시 듣기가 불편합니다. 그는
새 비대위를 구성한 뒤에 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겠다며 끝내 사퇴라는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옛말에 공을 세우고 나면 물러나는 것이 하늘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부귀의 교만에 욕심을 부리면 스스로 화를 부른다고 했죠. 이제 그만 그칠 때를 아는 것이 지혜의 으뜸입니다. 늦기는 했습니다만 장제원 의원의 2선 후퇴 선언은 그 물꼬를 튼 것으로 평가할 만합니다. 이제는 이준석 전 대표가 화답할 차례입니다. 당장은 모두가 진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그것만이 모두가 다 이기는 길이 될 겁니다. 정치 현실이 아무리 답답하다고 하더라도 어딘가로는 한 줌 맑은 공기가 들어와야 국민도 숨을 쉬지 않겠습니까? 9월 1일 앵커의 시선은 물러설 때가 아름답다였습니다. 제주와 남해안 지역은 태풍의 간접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다 그치다 하고 있는데요. 내일은 동해안에서도 비가 오겠고 토요일에는 남부 지역까지 확대되겠습니다. 이때까지 중부 지역은 구름만 다소 지나겠습니다. 다만 제주와 남해안에서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는데요. 제주는 300mm 이상, 남해안에서는 최고 100mm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이쪽에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은 강풍특보도 내려지면서 걷기 힘들 정도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다음 주 초에는 태풍이 제주 해상을 지나 남해상까지 진출하겠습니다. 이렇게 태풍이 점차 가까워지면서 일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9월 1일 목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